저는 지식인학과 미래기술 강의가 저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봤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할 기획학과 차원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에서 배운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잖아요. 저는 이 강의에 대해서 이 강의를 처음 들을 때 지식재산이랑 미래기술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식재산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특허, 상표권, 특허 출원 방법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미래기술이라고 하면 미래 기술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혹은 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주도할 것인지를 이렇게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재산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특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멀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특허 강의라고 검색했을 때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나오고 자료,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에서 즉 우리 이병돈 교수님의 지식재산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다른 교수님이나 다른 강사분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이병돈 교수님에게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걸 한번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아서 그리고 제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었던 요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 when, what, why, how 저 부분인데요. 저 부분은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특허적 사고방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저 부분은 특허를 신청할 때 가장 주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고방식 혹은 마음가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을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특허적 사고방식이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특허를 내기 위한 방법이나 혹은 특허를 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특허적 사고방식이라고 해주셨어요. 그 부분이 기억에 남았는데, 왜냐하면 우리 흔히 말하죠. 원형적 사고방식이란 것. 그게 특정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도 집중을 할 수 있고 다른 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고방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제게는 그런 의미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특허액에서 배우긴 했지만 다른 부분에도 활용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 두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제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앞에 부분이 사고방식이었다면 이거 마음가짐과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일기입니다. 제가 일기를 한번 써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기를 써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 위기 대응 능력 혹은 기회 대응 능력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의 일환으로 제가 했던 건데요. 살면서 일기라고 하면 그 초등학교 여름방학 마지막 날에 몰아서 썼던 그거밖에 없었는데 일기를 써보려고 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일기랑 비슷한 걸 저도 모르게 써보고 있던 게 바로 저기 있는 저 데일리 리포트입니다. 데일리 리포트가 뭐냐면은 저희가 어떤 회의를 진행할 때, 팀을 꾸려서 회의를 진행할 때 매일매일 그날에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쓰는 건데요. 저거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저거는 한 과목에서 이번 학기에 나온 데일리 리포트 수예요. 저게 한 절반 정도 되는데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데일리 리포트를 제가 써온 거를 일기에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봤는데, 일단 잘 보이셨으면 좋겠지만 저기 일시랑 앞부분에 회의 안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 부분이 뭐냐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나타낸 부분이고, 그 밑에는 이렇게 본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비고란을 통해서 다음 회의는 언제일지, 그때 정해야 되는 건 어떤 게 있을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데일리 리포트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거랑 유사하게 일기를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일단 일기 어플을 깔아야겠죠. 일기 어플을 이렇게 깔아서 봤는데 일기 어플 이름이 일기, 다이어리 이런 게 아니라
저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널은 데일리 리포트랑은 다르죠. 저널은 일종의 글이고 데일리 리포트는 이런 식으로 하루의 진행 사항과 결정된 요소를 이렇게 쓰는 것인 반면 저널은 연속된 발자취를 기록하고 그걸 나중에 되돌아보기 위해서 쓰는 건데 확실히 다르죠. 리포트는 일종의 보고의 형식이고 저널은 제가 하는 기록이고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다를지 어떤 부분이 같을지를 생각을 해보다가 일단 써보자. 일단 써보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일기에 맞도록 그리고 일기를 쓰는 목적인 기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일단 써보기 시작했던 저게 첫 일기예요. 일단 제목은 집 보내줘 라고 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면 제가 그날 했던 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잠깐 10분이라도 잠깐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써놨어요. 저게 첫 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윗부분에 있는 거는 이런 일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아랫부분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담백하게 가자. 노트북 고칠 때 필요한 물건 생각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하는데 자리 어디서 찾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저 중에서 두 번째 있는 거죠. 준비해야 되는데 자리 어디서 찾냐. 저거는 뭐에 대한 기록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와서 뒤집어 봤을 때 어떤 부분을 기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첫 일기라서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해보면서 당장 어제 쓴 일기는 제법 체계적이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 그저 그런 것들을 포스트잇에 끄적여서 칠판 책상에 붙여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는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기회 대응 역량의 일부분으로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동력을 받은 가장 큰 부분은 저 문장 부분이었어요. No action, no change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성공적이든 혹은 향후에 다른 성공의 밑거름이 될 실패가 되든 일단 행동을 해봐야 된다. 일단 행동은 해보되 한번 시작을 했으면 제대로 하고 그 부분을 할 때 계속해서 피드백을 나가면서 점점 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배우고 그 부분을 실천한 결과로 일기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음은 그룹의 이동입니다. 저는 현재 3학년 2학기입니다. 3학년 2학기인데 3학년 1학기까지 학생회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배웠던 점은 저 수직적인 조직 문화의 구조입니다. 대표자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기획부, 홍보부, 재정부, 인사부에 배정을 해주고 각 부서의 리더격으로서 부장들이 그 부서를 통솔해서 대표자에게 보고하는 그런 수직적인 구조였는데요. 학생회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행사 진행이라던가 혹은 다른 학과 전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수직적인 구조가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3학년 2학기부터 새로운 수학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수학회 동아리 같은 개념이죠. 그 부분은 로켓을 만드는 수학회인데 기존에 없던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수학회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 학생회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가 명확하게 숫자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걸 잘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구조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른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2학기 즉 이번 학기부터 수학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저기 부장 자리에 앉아있죠. 이게 제가 저 수학회 원년 멤버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학술팀장, 회로팀장, 설계팀장, 제작팀장 그리고 대표까지 이 5명 중에 학생회라든가 다른 동아리의 어떤 팀장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맡아본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저기 학술팀장이 현재 있는 저밖에 없어서 사실상 저 조직 구조, 조직 문화를 제 경험에 빗대어서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걸 처음 만들었을 때 이번 학기 초에 처음 만들었을 때 학생회처럼 그냥 수직적인 구조로 한 다음에 그냥 각자 해야 되는 업무를 찾아서 그 업무를 우리가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 부분을 딱 이끌어 나가려고 하다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떠올랐어요. 뭐냐면은 특허를 만들 때 특허를 처음 출원하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때 우리가 전문가를 잘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죠. 각자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필요보다는 그 전문가들을 함께 이끌어나가고 전문가들과 원활한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거나 그 어떤 태스크를 성공시키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회처럼 특정 업무에 대해서 특정 업무를 끝내는 것이 목표인 구조에서 수직적인 구조가 더 적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진취적인 조직 구조에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의 각자의 전문성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전문성을 통합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떠올라서 저렇게 만들었고요. 저 구조를 덕분에 저희가 이번에 첫 NT도 다녀오고 대회도 나가서 괜찮은 성적을 거뒀었고 앞으로 다른 대회 참가권까지 얻을 수 있게 된 좋은 결과가 있었기에 이 사례도 하나의 사례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과목에 적용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계공학과 과목 중에 융합설계 및 지식재산권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저 과목에서 사실 지식재산권은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고 기계공학과 3학년 2학기와 4학년 1학기에 걸쳐서 이제 이른바 졸업작품이라는 걸 만드는 그런 과목인데 저 과목에서는 새로운 설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학과에서 배운 내용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이제 검토받고 평가받아서 학점을 받는 그런 과목인데 다른 팀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더라고요. 저 역시 갈피를 못 잡았고 선배들이 했던 자료를 따라서 우리가 조금 새로운 것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 혹은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를 조금만 바꾸면은 그냥 제출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한 내용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조에서는 이런 구조로 저 과목을 진행했어요. 일단 프로젝트를 프로그램을 규명을 하고 우리가 어떤 걸 해결해야 되는지를 규명하고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다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팀들과 다른 사람과 이미 나와 있는 시제품과 다른 어떤 공학적인 특이점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본 다음 그 부분을 잘 정리하고 해석해서 최종 발표를 하는 이런 구조로 가자라고 했고 실제로 다른 팀은 지금 최종 발표라고 되어 있는 게 한 3주 남짓 남았어요. 굉장히 적은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당장 어제 주제가 바뀐 팀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팀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뭔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앞부분에 우리가 정해놨던 사항들을 잘 다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어디서 좀 보신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이 순서를 저희 팀에 적용을 하기 전에 이 내용을 배웠었어요. 우리 특허 포인트를 찾는 방법이었죠. 네, 불편한 점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특허 포인트를 찾아 설득 논리를 부여한다는 점. 이 부분이 특허 포인트를 찾고 그 특허 포인트를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프로그램 규명은 불편한 점을 찾는다와 정확히 겹치죠. 솔루션을 탐색하는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는 점이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남들과는 다른 어떤 포인트가 특허 포인트인지를 생각한다는 부분은 공학적인 발전과 정확히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 일련의 활동이 저 왼쪽 부분에 있는 저 과목의 활동이 개인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학술적인 발전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숫자로 나오는 건 학점이잖아요. 교수님을 우리가 뛰어나다고 우리가 이런 대단한 거라고 설득 논리를 부여하는 것까지 완벽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다른 팀들과 다르게 저희 팀만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특허 포인트를 찾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했던 사례는 끝나고요. 제가 이 강의를 처음 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지식재산과 관련된 그런 강의 말고 교수님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어떤 것이 있을지를 생각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제가 특허를 배우는 것보다 특허를 배우는 과정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지, 내가 그 과정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 한 문장이 도전을 멈추지 마라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흔한 말이죠. 도전을 멈추지 말라는 말. 그런데 제가 진짜로 배울 수 있었던 건 저 문장보다는 도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전을 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미래의 도전의 이끌음이 되기 위해서 현재 이 도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수님께 배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룹 토론을 하면 좋은데 시간이 애매하니까 지금은 전체 우리 10명이니까 10명 토론을 할게요. 뭐 질문 사항을 좀 하고 좀 느낀 점이라든가 새롭게 알게 됐던 점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일기를 쓰셨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썼는지도 궁금하고 쓸 때 이제 학교랑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쓰셨는지 아니면은 뭐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까지도 기록을 하셨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일기의 어떤 근간이라고 해야 되나 뿌리는 데일리 리포트예요. 그 팀에서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어떤 걸 했는지 기록을 하는 것이 목적이 데일리 리포트에서 따왔다 보니까 처음 썼을 때는 학교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있거나 혹은 수학회를 이끄는 리더로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번지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수학회 학술팀장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학술팀장을 했다 보니까 세미나도 해야 되고 뭐 MT를 처음 기획해봤던 사람으로서 MT 부분도 체크해야 되고 그런데 쓰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다룰 때 이때는 어떤 영화 활동을 했지 이때는 친구들과 어떤 활동을 했지로 쓰게 됐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상했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쓰고 나서 보니까 앞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감정을 상하게 했었던 적은 없었을까 하면서 되돌아볼 수 있긴 했었어요. 결국 답변을 드리자면 시작은 학교 생활이나 업무 관련된 부분이었지만 쓰다 보니까 조금 더 일기가 일기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게끔 쓰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활 부분까지 일기가 자연스럽게 써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하구님이 생각하시기에 일반적인 특허 강의와 교수님 하신 강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병돈 교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강사나 다른 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책은 목적이 너무 명확해요. 단기간 안에 특허를 만드는 법, 특허 거절 이유 심사 통지서를 최대한 적게 받는 방법. 그런데 이병돈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는 우리 학생 수가 막 많은 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적은 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각자에게 어떤 식으로 이 강의가 도움이 될지를 계속해서 연구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신다는 점. 무엇보다 가장 특이한 점이 저희가 강의 끝나고 토론 활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는 공대지만 다른 행정학과 분이라든가 혹은 디지털 미디어학과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전문가적 시선에서 바라본 오늘 강의의 내용이 저와 다르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과 생활 하시면서 조직 이동을 몇 번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조직도가 보면은 다르잖아요. 그죠? 직접 구상하신 부분도 있으신 건가요? 수학회 같은 것들은 그 수학회 출발 때부터 있으셨다라고 했는데 조직 구조에 대해서 지금 제시된 거 말고 다른 거를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것 말고 다른 것을 고려해 본 적이 그러니까 이 구조 말고 어떤 가능한 경우가 또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수학회 인원이 처음에 7명에서 시작을 했어요. 7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로켓을 만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측의 지원을 받고 또 우리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번 모집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했던 게 저 수학회였거든요. 사실 7명에서 시작을 했을 때 모두가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모르는 상태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에는 학술이랑 회로랑 제작이랑 이렇게 했는데
모두가 회로에 달라붙어서 하고 모두가 학술에 달라붙어서 하고 모두가 제작에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구조도 가능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상태로 수학회가 갔으면은 실질적으로 수학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인원이 한 30명 정도 들어왔을 때도 그 30명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가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문가라는 입장과 전문가의 중요성 그리고 그 전문가들을 엮어주는 그 사람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게 돼서 저 구조를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의견들이 모이면 각 팀장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뭐 조정을 한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프로젝트 같은 거? 조정보다는 각각의 전문 분야가 완전 달라요. 저는 거기에서 항공역학을 맡고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추진체를 맡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체를 담당하신 분이 로켓의 항공역학의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와서 저한테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하면 저는 그거 못해요. 그걸 못하고 제가 추진체를 담당하는 팀장에게 추진체를 위한 공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이 정도 공간이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거 고려해서 설계를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돼요. 마찬가지로 다른 설계라든가 제작도 다른 팀장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조율한다기보다 서로의 전문 분야를 해치지 않으며 그 전문성을 존중해주고 그 전문성을 믿고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구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직 구조도를 하나 제안드리면 네네. 중간에 하나 그러니까 밑에다 이렇게 놓고 중간에 하나 이렇게 띄워놓는 편이 조금 더 괜찮을까? 왜냐면 저기에 원형으로 이렇게요. 어찌됐건 간에 팀장들이 결국엔 모여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각 팀의 이제 의견을 종합을 해가지고 가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각자 존중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거라서 저렇게 보면 이제 각 팀장만 뭔가 하는 것 같거든요. 대표자가 지시를 하는 느낌이고 말씀해주신 대로면 조직도를 이제 저 학술팀, 해도팀을 아래로 내리고 가운데 이제 협의체 비슷하게 동그란 모양으로 하나 해서 이렇게 모이는 방식으로 만들면 좀 더 새로 수학회에 가입할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명이서 진행을 하다가 사람이 이번 학기 딱 시작하자마자 확 불은 상황이라서 아직 저 팀원들이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정도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태라서 일단 저렇게 표기를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대부분이 특허적 어떤 사고방식이나 문제 해결 방법론에 관한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배운 특정 이론 중에서 그리고 또 기계 공학과시니까 좀 활용할 만한 특정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해서 아니면 혹시 이미 수업 중이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하면서 활용이 되었던 어떤 저희가 배웠던 이론이 있었을까요? 이론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다면은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네, 예를 들어 특허에 관한 특허 명세서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GPT를 통해서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예, 사실 그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발표 준비했던 것과는 살짝 거리가 있어서 따로 기억 안 했었는데 저 융합설계 지식재산권이라는 과목이 새로운 걸 어떤 걸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저 과정 중에 특허를 조사하는 걸 교수님께서 과제로 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진행할 때 특허 등록번호, 특허 번호가 뭔지, 등록번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학우분들이. 그래서 특허 명세서 딱 띄워주면서 그때 교수님께서 명세서 띄워서 보여주시면서 이 부분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날짜, 이 날짜, 이 날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날짜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상세 설명 말고 특허 청구 범위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제 조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충분히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고 싶으신 졸업작품 프로젝트랑 관련해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론을 적용시킬 부분에서 이렇게 적용시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깊었다고 생각하는데 융합 설계 및 재산권 정보를 통해 불편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실생활 같은 업무 관련해서 불편한 점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팀의 주제에 대해서 혹시 질문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내용인가요? 저희 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른 과시니까 다들 그 음식물 쓰레기통 보면은 더럽잖아요. 주변 지저분하고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 부분을 한번 해결해보고 싶다고 들어갔고 솔루션을 탐색을 해볼 때 구체적으로 해볼 때 우리가 저걸 왜 더럽다고 느끼지? 라고 했을 때 일단 악취가 나고 주변에 해충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생적이지 않다라고 느낀다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을 공학적으로 해결하고자 지금 현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학적인 부분으로 설계는 거의 끝난 상태고 이제 각종 시뮬레이션과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검증하기만 하면 되는, 즉 특허 포인트를 이제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발표하시기 전에 토론을 통해서 다른 학과 학우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걸 얻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아직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학기가 끝나고서라도 토론 과정에서 있었던 것 중에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딱 떠오르는 거는 응용화학 생명공학과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상표 관련된 부분인데요. 상표가 많기도 하고 특히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회사라든가 바이오메디컬 관련 회사들이 대부분 다 유사하고 비슷한 상표를 쓴다. 대충 파란색이나 초록색 색깔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걸 식별해주는 인공지능이라든가 혹은 식별 코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상용화가 되면은 약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약품의 정보를 조금 더 간편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또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건 차원진 부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